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4월 첫째 주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과 FOMC 의사록을 중심으로 한 주간 주요 증시 일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타임지 표지인데요. 이산 가족이 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로 나눠 살게 된 우크라이나 한 가족의 일상 회복에 대한 내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일상성을 회복해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회복력 시험 국면에 그래서 접어들었습니다. 조정장세나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면 누가 먼저 체력을 회복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내 주식에서도 강한 회복 탄력성을 기대해 볼 때입니다. 러시아는 6주간 전투에서 바닥난 병력과 장비를 다시 채워넣고 있고요. 그래서 벨라루스 주변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긴 대도시 주변을 속속 탈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키우 점령을 포기하고 돈바스 해방을 목표를 축소로 한 건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예상외의 전투력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예상외로 선전한 것처럼 러시아도 서방 세계와 경제 전쟁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국가 부도가 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바닥을 뚫고 들어갈 것 같았던 루브라 가치도 그 어떤 우량주보다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50%, 3주 만에 50% 가까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루브라가 회복력 1위라는 사실은 전쟁의 역설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평화협상이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부분의 나라를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병력 파견을 받지 못하고 있죠. 러시아는 반대로 왕따 국가인 것 같지만 직간접적으로 여기저기서 중국, 인도, 사우디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죠. 이외에도 페드발 뉴스도 이번 주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우선 FOMC 난상토론 현장, 6일에 공개될 FOMC 의사록 미니츠를 통해서 페드의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5월에 50pp 인상은 기정사실이고요. 6월 그리고 6월 그 이후에도 50pp 인상으로 갈지에 대해서 힌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양적 긴축 착수 확률 그리고 그 속도 등을 의사록을 통해서 점쳐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논란이 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여부도 이 의사록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를 비롯해서 많은 페드 인사들이 공개석상에 섭니다. 이들의 발언 강도에 따라서 증시가 반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한미 동맹 주간입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 단장으로 해서 대통령 당선인 미국 대표단이 일요일에 와서 7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면서 백악관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여러 현안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간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가 채워지는 때입니다. 7일에 미국 시간 7일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곧바로 표결에 들어갑니다. 표결이 끝나면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 아그레망을 받는 수순을 밟겠죠. 요약하면 이번 주는 UFA 주간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소식 여기에 일희일비하면서 페드의 의사록을 통해서 긴축 시간표를 예상을 해보고 한미동맹 얼라이언스의 미래에 대해서 UFA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1분 정리였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점 도시 주변 지역을 속속 탈환하고 있습니다. 키우 서쪽 지역이 대표적이고요. 키우 하르키우 주변에 거의 포성이 사라졌죠.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키우 주변에 나사의 열 감지 시스템 지도를 통해서 본 겁니다. 지금 열 감지, 화재나 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일주일 전에 어땠습니까? 어마무시했죠. 다 빨간색입니다. 하르키우 주변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포민 러시아 국방 차관은 지난달 29일에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활동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전력 재배치죠. 잠시 물러나 있는 곳은 벨라루스입니다. 2, 3주 정도 있다가 전선에 재투입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키우, 하르키우 쪽으로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이미 18,000명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다라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 동부 지역 병력을 빼지 않고 키우에 있는 병력 쪽으로 뺐다라는 거죠. 그 병력을 다시 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동부 지역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미 러시아군은 체첸 그로즈니 폭격 때처럼 도시를 아예 목사발 폐허로 만들지 않는 한 키우를 함락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계속해서 평화협상을 할 텐데 단기적으로 관심은 마리우폴의 운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에 넘어가냐, 계속 지키느냐, 우크라이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 협상談判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난 1일이죠. 러시아의 본토인 벨고로드,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이죠. 이쪽 석유 저장소를 헬기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난다라고 하면 양국의 평화 협상 분위기나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계속해서 본격화될 평화 협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 여부입니다. 나토 가입 포기했죠. 중립국가에 대해서는 양국의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는 비무장 형태의 중립국을 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현재 병력을 그대로 내지는 그걸 더 증원해서 중립국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병력, 그 비무장 정도의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고요. 둘째는 경계, 휴전선 위치입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어서 마리우폴 이어서 크림반도까지 벨트를 일단 잇고 싶겠죠. 나아가 이 드니프로강까지 다 먹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자포리차까지 다 점령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하고 있죠. 크림반도는 건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마리우폴, 멜티오폴 이거 다 수복해서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최소한 해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영토 범위 협상은 당연히 전장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 누가 지금 전쟁을 더 잘하고 있냐, 전투를 잘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결정이 될 거고 어떤 형태든 간에 영토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짓지 않고 뭐 향후 협상을 계속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완의 형태로 남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분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이전에 미न्스크 협정,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있었지만 모두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었죠. 이때도 루안스크, 도네츠크 다 인정을 하고 이런 우리로 치면 비무장지대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어서 종이조각, 휴지조각에 불과했죠.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끝난 5차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안보보장, 나토는 아니라도 안보보장을 원한다라고 이거 구체적인 건 앞으로 논의를 해가겠죠. 근데 구속력과 강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결과적으로 중립국이 돼서라도 외교력, 군사력, 경제력 다 갖춰서 핀란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셋 중에 뭐 하나라도 또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죠? 결국 1차 때는 잘 막아냈지만 2차 1999년에 푸틴이 총리로 임명이 되고 결국 폭격을 맞고 러시아에 귀속된 체첸의 운명을 그로즈니가 쑥대밭이 된 것처럼 그런 운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남북한 한반도 운명처럼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분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돈바스의 지역 두 공화국이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공식적으로 영토는 동서로 분단되는데 이게 과연 언제 그렇게 되느냐?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5월이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어떤 날이냐? 5월 9일은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입니다. 2차 대전 독일을 물리치고 승전, 우리로 치면 8.15 해방, 광복절이죠. 5월 9일입니다. 이때는 항상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을 하더라도 이 5월 9일 승전 기념일은 끝까지 챙기고 외부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돈바스 지역을 회복하고 어떻게 수복한 다음에 이런 축제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5월 25일도 분수령이 된 날입니다. 이때가 어떤 날이냐? 미국이 전방위적 제재를 하고 특히 러시아의 중앙은행과 그 각국의 금융사가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한시적으로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5월 25일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존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돈 받아내라라는 유예 기간이 25일입니다. 그때 이후로는 만약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디폴트 될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유예 기간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그 이전까지 러시아도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5월까지는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예를 들어 뭐 봉합하는 형태로라도 휴전 협상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휴전 협상도 51년씩 해서 53년에 끝났잖아요. 근데 그 정도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려 하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예상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오래 버티기 힘들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선전 때문이고 전방위적 제재 때문인데 러시아의 매집도 의외로 강합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푸틴의 지지율은 지금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여론조사 업체니까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 경향성 트렌드는 뭘 봐야 된다라는 거죠. 푸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사우디 뭐가 러시아의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는 대놓고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트레이드를 돕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관계가 가까워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원유 증산해달라고 해서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영원한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도 사우디 등과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 때문이죠. 이 와중에 루블화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달러당 130루블까지 갔던 게 3주 만에 70루블대까지 왔다가 잠깐 살짝 80루블대로 올라가 있는데 50% 정도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 러시아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금 본위제를 하겠다는 거죠.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 1g당 5,000루블로 고정을 했습니다. 현재 금 시세를 나타내는 1트로이언스당 31.1g이 되면 이게 15만 5천 루블 정도 되는데 이걸 달러당 환산을 하면 1,500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금 시세가 문제죠. 1,950달러라는 거죠. 이만큼 금 달러 가치가 뻥튀기 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반대로 루블화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이제를 실시한 다음에 주류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혀 안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루블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고, 루블화가 이렇게 계속 방어가 잘 되는 이유는 제재의 어떤 공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아까 얘기했던 백기사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사주는 나라가 있으니까 루블화 수요가 있고, 그리고 루블화 가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일단 금이 씨가 마를 때까지 이 근본이제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가 전 세계 2위 금 채굴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러시아 중앙은행은 대략 6월로 보고 6월 때까지 근본이 고정 환율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제재에 어떤 구멍이 생기거나 제재가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러시아 원유와 가스의 수요가 없어질 때 러시아 루블 가치가 좀 더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론적으로 현재는 달러나 원화로 루블을 환전한 다음에 러시아에서 금을 사서 다른 나라로 가서 금을 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거래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의 금 채굴 업체들이 당연히 러시아가 국제 금 시세보다 싸게 지금 금을 매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금 본위제 때문에. 그렇다면 러시아에 있는 국내 시장을 피해서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얘기였고요. FOMC 의사록에선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요. 첫째는 자산 매각이죠. 대차대표 특소죠. 양적 긴축입니다. 이렇게 페드가 8.9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그다음에 중단기 국채, 그리고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언제 착수를 하냐, 5월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리고 얼마만한 속도로 하느냐, 그리고 종착역은 몇 조까지 줄일 거냐, 8.9조 언제까지 줄일 거냐, 이런 게 관심이고요. 현재 이 8.9조 9조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상당량을 연내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둘째는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5월에 50bp 올릴 가능성은 지금 70%로 보세요. 페드 가치의 선물 시장 데이터를 통해 본 금리 인상 확률인데, 이게 6월에도 지금 60%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50으로 갈 건,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할지,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있으면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죠. 2년물과 10년물, 미국채 10년물이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는데 2년물이 더 올라간 거죠. 물론 3월 FOMC가 있을 땐 3월 15일, 16일에는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어떤 충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의 관심사 부분에 대해서 페드 인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 전날 6일이죠. 5일에, 하루 전날 5일에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이렇게 보면 좀 0.5인치 이상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죠. 0.5%포인트 이상 올리겠다는 거죠. 50bp 이상 올리겠다라는 건지,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비롯해서 조니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닐 카스케리 미니폴리스 연인 총재가 5일에 섰고요. 7일엔 대표적인 매파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스 연인 총재 등 4명이 공개석상에 섭니다. 2분기를 시작하는 첫째 주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 달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페드입니다. 그 전쟁이 평화협상으로 바뀌어 있고 페드가 FOMC 의사록으로 좀 더 바뀐 정도입니다. 1분기엔 조정이 있었는데 1분기 말에는 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최근 2-3주 동안. 2분기 첫 주도 이런 조정 분위기를 졸업하고 뛰어난 오늘의 주제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